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인중개사 법령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우리가 중개계약에 대해서 봤습니다. 중개계약이란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99%는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법적 요소가 바로 이거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사법은 즉 중개계약은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되어야만 성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럼 손님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님이 싫어요, 못 팔아주겠는데요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중개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에 명문화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독점 중개계약,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독점 중개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시험에 나왔던 게 순가 중개계약도 있습니다. 순가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의뢰 가격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 부분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중개계약이 순가 중개계약입니다. 현업에서는 보통 인정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입금가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개업공개사가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단독중개가 있는데 2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걸 공동중개, 혼자 사는 걸 단독중개라고 합니다. 현업에서는 단독중개를 양타 쳤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공동중개를 반타, 단타, 쪽 한 건 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한쪽밖에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게 공동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중개, 공동중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두 개 중에서 전속중개계약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자유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며 또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에 공개하면 됩니다.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실상 확인 설명이죠.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손님한테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보통 문제가 없다가 또 오늘도 지금 청주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뭐 제 강의 듣고 합격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연락 왔던데 맨날 그렇게 해왔대. 간행지역으로 계속 건물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소유자 따로 있고 그래서 그냥 관리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나 봐요. 임대차 계약을. 뭐 그런데 분쟁이 생긴다 봐요. 이제 뭐 등기 명인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다른가 봐요. 실제 소유자가 이제 보증금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입자가 개업공개사 그 대리권 정확하게 위임장 같은 것도 안 받고 했다고 민원을 넣었대요. 민원 넣으면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100% 지키기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 그 따로 소유자가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같은 형식적 서류는 받아놔야 되겠죠.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고요.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 중개 완성이란 계약 성립입니다. 미리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요.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서 확인 설명서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 금액, 개인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10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금지행위도.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요건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자, 이게 지난주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까지가 시험에 거의 2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까지 한 내용이. 다음 주까지 해서 거의 35문제 가까이가 출제됩니다. 다음 주까지가 그래서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한 8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보수 받는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포상금, 수수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협회, 통상 한 문제 나옵니다. 협회는 안 나온 적도 있고 3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그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협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험만 합격하고 장롱면허 가지고 있어도 협회 가입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 이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런 행정처분 사유 2문제 시험에 나오고요. 행정형벌, 질서벌 합해서 2문제 해서 4문제 출제됩니다. 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도감독은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5, 6, 7, 8문제 정도 출제된다고요. 오늘 하는 내용이. 자, 먼저 중개보수입니다. 판례는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281페이지 281페이지 있죠. 네, 281페이지.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므로 특별히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으로서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 그 교과서 28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2번 중개 완성되어야 한다. 3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중개 완성과 계약 성립 사이에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온 판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세입자만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방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께서 그 주택 관리하는 업체들 알고 있으니까 주택 관리 업체에 매물 있냐, 임대 매물 있냐 물으니까 있다 했어요.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찍으니까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인은 의뢰를 안 했다고요. 세 놔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개업공개사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물건 있냐, 있다. 그렇게 하니까 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중개보수도 달라 하니까 나 의뢰한 적 없다, 못 주겠다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데 결국 안 줘도 된다. 즉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확인설명서에 보면 중개보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 중개보수를 준다고 도장 찍은 것이 아니라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했다는 취지로 도장을 찍은 것이지 중개보수 주겠다는 취지로 찍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말도 안 했는데 소개시켜놓고 돈 달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개업공개사는 근데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님이 이거 중개하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런 거 묻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물으면 그럼 안 줘도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온 판례가 의뢰가 있어야 된다. 의뢰가 없으면 임대인이 세나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직접 전화해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해가지고 계약서 쓴 경우는 안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 요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그러나 의뢰를 했다면 집 팔아주세요 이 말을 했다면 개업공개사가 그러면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이런 거 안 물어도 된다고요. 그건 상법상 상인이니까
상행위에 상당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의뢰만 했다면. 그 의뢰를 안 했다면, 팔아달라 소리를 안 했다면 팔아놓고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조금 하급심에서는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단 없으면 그럼 나 안 판다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걸 수긍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그는 주는 게 맞다 했는데 대부분에 가서는 안 줘도 된다 했어요. 판사 마음이에요. 이게 판결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소멸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 중개보수 지급해야 된다. 또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개업공개사가 잔금 치를 때까지는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즉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잔금 치를 때까지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특약을 적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대출을 받아버렸어요. 전세 보증금이 8억인데 서울인가 봐요. 대출을 10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속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그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하고 위약금 8천만 원 하고 돌려줘야 된다. 다만 원래 소송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비 변호사비는 빼줘요. 통상 원래는 1억 6천 주는 게 맞는데 40%만 위약금을 줌이 상당하다. 그래서 3,200만 원에 받은 돈 8천 해가지고 1억 1,200만 원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주인은 잔금 치르면 8억 잔금 치르면 그 돈 받아가지고 말소해 한다. 건저당 설정등기 이랬는데 못 믿겠다고 또 정 받아놓고 말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송했는데 주인이 위약금 물어야 된다.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최근에. 아직 물론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 그럼 중개 보수를 보면 매매인 경우, 주택의 경우,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릅니다.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른데 286페이지 289페이지에 보면은 289페이지 우리 교과서 거기에 1번에 양가로 1번 주택, 양가로 2번 주택 외에 되어 있잖아요. 양가로 1번 주택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제가 잘못됐다고 했죠.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예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생각해 보세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외기 때문에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를 받잖아요. 주택에 준해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이니까 굳이 따로 0.5, 0.4 정할 필요 없잖아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 주택이냐 주택 외냐 구분은 공부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쓰고 있어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요율을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택하고 주택 외하고 뭐가 더 중개보수 요율이 높습니까? 뭐가 더 돈 많이 받아요? 보수를? 주택 외.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이라는 거는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누구나 주택은 있어야 되잖아요. 못 사는 사람도. 근데 상가나 땅은 먹고 살만하니까 땅 사고 상가 사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그냥 노가다 이런 말 하면 또 비하한다고 인터넷에 올라올지도 모르겠는데 막말로 돈 없으면 그냥 노가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돈 없는데 빚내 가지고 뭐 집 땅 사고 상가 사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주택은 누구나 있어야 되니까 더 요율을 낮게 좀 싸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웃겨요. 오히려 금액이 높으면 중개보수를 역누진 이론적으로 보면 역누진제로 적용하는 게 맞아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요율이 낮아야 되는데 우리는 금액이 크면 요율이 더 높아져요. 큰 걸 하면은 한건만 하면 중개보수가 더 커진다고요. 그거는 이제 없는 사람들은 중개보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중개보수를 좀 더 적게 받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어쨌든 매매는 최대 15억 이상이면 매매는 0.7, 임대차는 15억 이상이면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도조례 내용은 시험에는 안 나오죠. 시도별로 다른 데 그걸 낼 수는 없겠죠. 그 국토부령의 최고 요율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외. 제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외라고요. 주택이 아니고 주택외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고 있다. 자, 주택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는 주택외니까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임대차도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습니다. 협의라고 돼 있어. 합의가 아니고 협의. 정치인들은 보면 여야 합의라고 합니까? 협의라고 합니까? 여야 합의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절대로 여야 합의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표기를 하는 거지, 합의를 하려면 100% 모든 100% 동의하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은 합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보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요. 국회의원 300명 100% 동의,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 합의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 근데 협의인데, 그럼 협의가 불성립됐으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협의하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좀 웃기죠. 그 차라리 뭐 고정요율로 적든 많든 딱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되는데 협의하라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깎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더 받는 거는 안 되고, 깎는 것만 협의하라는 거는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가도 잘 안 깎는데 요즘은 중개보수는 무조건 깎는 것만 가능해요. 더 받는 건 안 되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협의라고 돼 있잖아요. 협의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중개업할 때 그래서 깎아달라면 무조건 깎아줬어요. 싸우기 싫고 막 그냥 괜히 피곤해가지고. 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액이 나오면 산출액을 받는데, 만약 한도액이 있다면 한도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높으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중개보수.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아무 말 없이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하면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갑으로부터, A로부터 한 명을 특정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거 이러면 곱하기 2 할 필요 없죠. 아무 말 없이 중개보수는, 또는 중개보수 총액은 하면 곱하기 1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 금액에서. 양쪽 다 받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양쪽 다 받고요. 일부 집토스라든지 이런 거 일부 프로테크 업체들은 매수인한테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외국은 가보니까 매도인한테 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매도인한테 받는 게 맞아요? 아니 한 명한테만 받는다면? 우리는 양쪽 다 받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근데 만약에 논리적으로 본다면 한 사람한테만 굳이 받는다면 매도인한테 받는 게 나아요? 매수인한테 받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 같아요? 매도인한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호갱노노 이런 데 보면 전부 매도인한테는 50% 할인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매물을 많이 접수받기 위해서. 그 매도인한테 받는 게 맞죠. 매도인은 보통 남겨먹고 팔잖아요. 보통은. 매수인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 사는데, 그게 또, 그런데 매수인한테만 받는다고 우리나라는 외려. 어쨌든 뭐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고, 시험에 나오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데 한 명한테 안 받았다고 옆에 중개사무소에서 고발했는데, 그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다.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다. 받을 수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한 10번 넘게 나왔는데, 이 사무소 기준.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은 현실을 모르고 자꾸 출제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거 시험에 낼 필요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기준이라고. 만약 여러분이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똑같다. 두 개가. 그러면 출제할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번 넘게 나왔다고 계속 나오니까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고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2층 집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고 둘 다 면적이 1층, 2층 면적이 똑같은 경우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 딱 절반.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주택입니까? 주택 아닙니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면 주택이 아니죠. 3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그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하면 매매든 임대차든 무조건 곱하기 0.9라고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시험에 3분의 1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 좀 한 문제씩 풀어보십시오. 기출문제 패턴을 익혀야 돼요. 80%는 모든 과목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냅니다. 만약에 올해부터 출제 경향을 기출문제와 다르게 완전히 바꾸려면 미리 공고를 해요. 이제 올해부터는 어렵게 내겠다. 기출문제하고는 패턴 다르게 내겠다. 이걸 밝혀야 돼요. 그렇게 밝히지 않는 한 80%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나왔던 거 그대로 1, 2, 3, 4, 5 똑같은 지문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도록 그 대신에 5개 지문 중에서 1개 지문은 똑같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순서까지 똑같이 1, 2, 3, 4 이 똑같이 지문은 안 나온다고요. 조금씩 바뀌어요. 작년에 나왔던 파트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올해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나왔으면 내년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급시기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개업소는 가면 계약할 때 중개보수 주기로 한다 이런 거 써놓은 데도 있어요. 벽에다가.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잔금 치를 때 받고요. 미리 받아도 위반은 아니다. 주면 합의돼가지고 미리 받아도 되고 약속 없으면 잔금 치를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개보수. 지금 거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2분의 1은 에? 이거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원칙은 약정이라고 약속하기 위해 계약서 쓸 협회에서 그 이제 옛날에부터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럼 빨리 받으면 교육공개사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좋고 손님 늦게 주고 그 현실적으로 근데 잘 안 주죠. 계약할 때 아니 주고 있어요. 받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는 게 좋죠. 교육공개사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럼 빨리 달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으면 줘야 되는 줄 알고 또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합의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떤 데는 가면 원탁 대비를 가보니까 여기 계약시 중개보수는 받습니다 이런 거 써붙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계약서 쓰는데 원탁 테이블 같은데 원탁 테이블에서 주로 계약서 쓰죠. 지금 어때요? 거기에서 많이 쓰죠. 계약 체결시라고 쓰는 게 좋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근데 뭐 계약시 줄 겁니까 이렇게 안 묻고 이름이 다 적어놓고 그냥 주세요 이렇게 보통 하더라도 뭐 줄 겁니까 물으면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줄 겁니까 이러면 안 줘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계약시 중개보수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주면 받고 지금 뭐 잔금 치를 때 주겠다 이렇게 우기면 못 받는 거고 그렇겠죠. 어쨌든 남의 돈은 빨리 받아 챙기고 남 줄 건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부자는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해가지고 망했어요. 이때까지 60평생 살면서 돈은 못 벌었어요. 자,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일반 가세사업자면 10%고요. 간이가세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것도 중개업소에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받을 수는 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해가지고 110만 원 받아도 위반은 아니다.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나중에 현업에 나가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일반 가세사업자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10% 해가지고 계산돼 나와요. 자,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100만 원이 법정보수인데 1000만 원 주기로 해도 900만 원 초과 부분은 줄 필요
없고 이미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요거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케이스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럼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매매에 대한 거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광주에서 절대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하게 안 내버려 두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데 집 팔고 팔고 다른 사람한테 세놓으면 또 세입자한테 받고 또 매수인한테 또 받고 이렇게 일타사피인데 굳이 이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개업공개사님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법에서는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저도 여기서 광주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돼요. 근데 입주하기 3개월 전에 집이 팔렸어요. 몇 년, 한 5년 만에 팔렸다고 내놓고 5년 만에 팔렸어요. 5년 만에 팔렸는데 이 손님이 5년 만에 처음 왔는데 또 3개월 후에 팔겠다 해가지고 안 팔리면 골 아프잖아요. 지금 입주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만 살겠습니다. 얼마든지 돈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라 해놓고는 개업공개사가 부추겨가지고 좀 있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 내줄 테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약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개업공개사가 다 말한 거 저 인간은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협상을 하라 이렇게 다 주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 결국 뭐 여간방 떠돌아다니면서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으니까 하루에 5,000원씩 달라더라고. 짐 3개월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동일한 그렇게 저보고 그렇게 하라 놓고 갑자기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일.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의 산정인데 이게 참 이것도 불합리한 판례예요. 분양권이 어쨌든 판례가 분양권은 판례입니다. 법조문에는 없고요.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이 되겠죠. 실제 주고받는 돈. 그 실제 주고받는 돈 없으면은 그러면 못 받는 수도 있어요. 마피면 마이너스 피면. 여기 요 앞에 지금 주상복합이 지금 이제 공사하더라고. 지금 이 40몇 층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요 건물 요 레이크뷰 그 이제 건물 짓고 있더라고.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드디어 지하 8층까지 파고 나서. 지하 8층 파는 게 아마 지상 50층 파는 거하고 비슷한가 봐요. 걸리는 시간하고 비용이.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봐서 그거 지금 오히려 마피인 것 같은데요. 마피면 그러면 하나도 못 받냐 중개보수 하니까 받을 수 있대. 왜냐하면 이때까지 중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은행 대출로 들어갔잖아요. 대출이든 뭐든 들어간 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중도금 들어갔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들어간 거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피 뭐 예를 들어서 1억 붙었다가 하면 중도금 1억 들어간 건 다 공제해버려야 되잖아요. 좀 모순이에요. 어쨌든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 예를 들면 분양가가 그쪽이가 아마 한 6, 7억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7억인데 계약금 7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피 7천 붙었으면 그냥 명의만 넘겨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중개보수 못 받아요. 요 이론대로 하면 판례대로 하면 좀 모순이긴 한데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무조건 플러스 프리미엄만 붙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가는 0.9%니까 2, 9, 18, 180만 원, 주택의 경우 0.4%에 그럼 3, 42, 120만 원.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으면 180만 원씩 받잖아요.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큰 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니까 주택이 더 크니까 거래 금액이 이것도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원래 취지는 중개 보수가 큰 걸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이런 예를 드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악법도 법이고 잘못 만들었던 어쨌든 명문 규정이 우선이라고 시험에는
뭐 현실적으로 이런 말 안 나와요. 시험에는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래 금액이 큰 건데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다면 X입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120만 원씩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100을 그대로 하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룸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에 월세 보증금 500 하면 이게 5천만 원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0.4% 요율,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약에 중개업소에 사장님한테 요거 월세 좀 40만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님이 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절대 안 된다. 지금 이거 월세 50만 원 하다 겨우 깎아가지고 지금 45만 원 만나는데 안 하면 안 했지, 안 된다. 아예 물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걸 월세를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얼마에 이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100을 하니까 4천만 원 4,500밖에 안 되잖아. 5천 미만 나오잖아요. 5천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인데 5천 미만 나오니까 곱하기 70을 한다. 그럼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3,300만 원이고, 만약 이게 상가라고 하면 0.9%입니다. 임대차라도 상가면 3927, 3927 29만 7천 원이고요. 만약 이게 안 깎아주고 그대로 5천만 원이면 0.59 상가라면 0.9면 59, 45,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받을 걸 월세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29만 7천 원이고, 그러면 15만 3천 원 차이가 나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양쪽 양타니까 양쪽 다 하면 30만 6천 원 중개보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깎아줘요. 개업공개사님들이 아예 말도 안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그럼 왜 옛날에 무조건 곱하기 100이었는데 곱하기 70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국토부에 물으니, 옛날에는 국토부에 전화 받았어요. 물어보면 요즘은 전화 안 받습니다. 아예 국토부에서.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정부 정책에 반하게 말 잘못해가지고 누가 녹음해가지고 민원 그런 것도 문제가 징계받고 아마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예 안 받아요. 무조건 출장 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취지는 소액 월세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곱하기 100이었어요. 법이 개정됐다고. 곱하기 70으로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소요되는 실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을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누가 개업공개사가 냅니까? 아니면 법무사가 냅니까? 누가 내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하는 거 뭐 800원 700원 들어가는 거 누가 내냐고요?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경기도는 법무사들이 내주는데 요즘은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법무사들이 안 내주나 보더라고요. 옛날에 법무사한테 많이 맡기면 법무사가 그냥 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도 한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 2만 원이면 한 달 내 쓸 수 있다고. 뭐 800원 700원입니까? 800원입니까? 예? 열람은 700원. 뭐 발급하면 좀 더 비싸고 이럴 거야 아마. 900원이 또 기계로 떼면 1,000원인가 이렇고 사람이 떼면 가서 떼면 1,200원인가 이렇게 달라요. 다 그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얼마인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 그러니까 굳이 금액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시험에 나오면 이제 헷갈린다고. 오히려 현업에 있는 분들이 중개보조원 분들이 더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현실하고 너무 다르거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그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님들이 내는데 이론적으로는 누가 낸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는 거고요. 쌍무계약은 동시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때 동시이행이라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가압류 10만 원이 말소되기 전에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 등기부 깨끗하다 봐라 지금 떼가지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매도인이 해야 된다고요. 그 비용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비용을 이론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님들이 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비수도권은 거의 개업공개사님들이 내고 있고, 수도권은 옛날에는 제가 할 때는 법무사가 냈어요. 근데 지금은 개업공개사님들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거 빼고 무조건 누가 낸다?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을 하고요. 약정으로 정하는 시기 언제 주는지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 있네요. 15번 16번 52번에 15번 16번 두 개가 다르잖아요. 부담하는 사람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는, 계약금은 누가 불안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위탁입니다. 312페이지에 있는데요. 원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 정의하죠. 근데 전부 다 이 세 개 모두 다 대학, 전문대, 이게 부동산 관련 개설 학과가 이게 고등교육법상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사이버대학은 유일하게 열린 사이버대학에 위탁돼 있어요. 제가 한 3번인가 가서 강의해 봤는데 망우리에 있죠. 망우역 옆에 있어요. 열린 사이버대학교가. 거기에 위탁돼 있어요. 사이버대학교는 그냥 건물 하나 있어요. 막 그 캠퍼스 이런 거, 물론 뭐 그 한양 사이버대나 고려 사이버대 이런 데는 뭐 캠퍼스 같이 씁니다만은, 그래서 사이버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 다 가능합니다.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지금 요거는 여기 안 나와 있고 교과서 맨 뒤에 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누가 해요? 법원 행정처장.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까만 별표 있잖아. 53번 표에.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는 원래 시험을 누가 시행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그런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파파라치 제도,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포상금 제도, 이거 몰래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거 국민 정서 함양에는 바람직하지 않죠. 뜻하지 않게 몰래 해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돈.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판을 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포상금 제도가 200개가 넘는데요. 뭐 몰래 쓰레기 버리는 거, 예를 들면 몰래 학원 뭐 밤늦게 과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인가 봐요. 지금 우리도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요, 주택법에도 있고요, 공법에도 있죠. 주택법에도 불법 전매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있다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왜 이것만 포상금 지급합니까?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데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것만 포상금 지급하기로. 그래서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중에서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2천은 이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없어요? 비회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신도시가 심해요. 신도시가 이게 왕따 시키는 거,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일산이 가장 심하죠, 우리나라에서.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아파트 분유회에서 몰려와가지고 우리 아파트도 10억을 올리라, 옆에 아파트만 10억 올려놓고 우리는 왜 5억으로 해놨냐,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개업소 여기는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됩니다. 발각된 후가 아니고요. 발각되기 전에,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사전에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고, 행정기관이 발각하지 못한 걸 신고함으로써 사전에 이제 이 신고 당할 수도 있겠구나,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소 제기, 재판에 회부하는 거죠. 기소하는 것도 재판에 일으키겠자 소송을 일으킨다. 기소하고 공소 제기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진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는 짓지만 죄가 있기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판에 넘기고 나서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시험에 이게 무죄 판결 포상금 받는다는 거 출제됐어요.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뭡니까?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돼 있죠. 제가 며칠 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그 공무원들한테 제가 왜 자살하는 게 많던데 왜 자살합니까? 그러니까 가족 지키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이니까 연금이 나온대. 근데 만약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파면되면 연금 한 푼도 안 나온대, 공무원 연금. 그러니까 아예 재판하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봐야 연금 한 푼도 못 받으면 배우자한테 구박만 받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 이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돈 한 푼 한 푼도 못 벌어오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차라리 죽어버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거는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사망하면 불기소 처분, 검사 손에 다 포상금 받고 못 받고 이게 다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검찰 개혁 이런 말들은 뉴스에 나오지만 판사 개혁, 이런 거는 법원 개혁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법원은 힘이 없어요. 법관들은 검사가 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만 재판할 수 있잖아요. 판사 마음대로 잡아다가 재판 못 하죠. 그래서 이게 다 검사 손에 달려 있는 거다. 포상금 받고 못 받고는 검사가 재판에 넘겨버리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온다. 이게 무죄 판결해도.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재판에 안 넘기면 포상금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국고 보조인데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보조할 수 있다.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X로 나왔다고요. 전액이 아니고 50% 누가 보조하는지 몇 퍼센트인지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올해는 국토부 장관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대신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 나왔으면 내년에는 또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도록 나온다고요. 또 100%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X,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포상금 지급권자는 등록관청입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상금은 수사기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받고요. 친구 데리고 10명 온다고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고요. 5만 원씩 주겠죠. 10명이 오면. 그런데 한 달 전에 누가 받아갔는데 또 한 달 후에 신청하면 먼저 받아갔으면 끝이에요. 국가에서는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50만 원 나가면 끝이라고요. 그 최고 먼저 한 사람이 이미 받았으면 뒤에 한 사람은 한 푼도 안 준다. 근데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 나눠서 준다고 똑같이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주는데 만약에 2명이 와가지고 한 명이 40만 원 받고 한 명이 10만 원 받겠다 합의를 해오면 어차피 등록관청은 나가는 금액은 50만 원 똑같잖아요. 그대로 준다고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 안 했으면 그냥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2명이 동시에 오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2명 이상이 오면 균등 배분인데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X로 나왔고요.
또 이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X.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고 먼저 한 사람만 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고요. 시험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 시도조례인데 7번에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내죠? 합격하면 공짜로 주잖아요. 자격증 교부는.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모두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 수원시 영통구면 영통구조례가 아니라 수원시 조례죠.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수원 같은 데는 국회의원 5명 뽑아요. 수원은 100만 명 넘으니 110만 명이 넘죠. 인구가. 수원은 거의 일정 비율이 초과되면 인원수 시골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나면 헌법이 위반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요. 선거구 조정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고요. 만약 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을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협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